네가 감히 우리 아들한테 꽃뱀 짓을 해? 한 중년 여성이 카페에서 젊은 여성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간절히 원했던 서진. 하지만 세무사가 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지우고 떠나라고. 그리고 거절하는 서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때린 그 여자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한 번의 폭력이 자신의 가족 전체를 어떤 나락으로 떨어뜨릴지, 과연 서진과 그녀의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진은 카페 창가에 앉아 세무사 교재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면서도 눈은 자꾸만 시계를 향했죠. 오후 2시. 약속 시간이 지난 지 벌써 30분이 넘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다시 책을 보려던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미안해요, 서진 씨. 버스를 놓쳐서. 도윤이었습니다. 땀을 닦으며 마주 앉은 그의 표정은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괜찮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막 온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런 작은 거짓말쯤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만났습니다. 세무사 시험 준비생들이 모이는 스터디에서였죠. 처음에는 그저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동료였습니다. 그러다 서진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도윤은 이론은 잘 이해했지만 실전 문제에는 약했습니다. 서진은 그런 도윤을 옆에서 차근차근 도와주었습니다. 스터디가 끝나고 함께 밥을 먹으러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도윤이 먼저 고백했습니다. 서진 씨, 저 요즘 공부보다 서진 씨 생각이 더 많이 나요. 서진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서진에게 의지했습니다. 공부할 때도 힘들 때도 불안할 때도 서진이 곁에 있었습니다. 서진은 편의점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침에는 편의점, 저녁에는 카페.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됐죠. 그래도 서진은 도윤을 챙겼습니다. 도윤이 밤늦게까지 공부한다는 걸 알기에 간단한 야식을 싸갔습니다. 김밥이나 주먹밥, 샌드위치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서진이 고마웠습니다. 서진아, 내가 합격하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서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도윤 씨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도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자신의 공부는 뒷전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책을 펼 힘도 없었죠. 하지만 서진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이 먼저 합격하고 나면 그때 자신도 다시 공부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세무사 시험 합격자 발표일.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서진은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며 함께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수험번호가 합격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됐어, 서진아. 내가 됐어. 도윤은 서진을 번쩍 안아 올리며 기뻐했습니다. 서진도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축하해요, 도윤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도윤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서진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도운 사람이 꿈을 이뤘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신입세무사로 취업했습니다. 세무법인에 들어가자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료들도 선배들도 심지어 거래처 사람들도 도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입이 정말 똑똑해요. 젊은데 일 처리가 깔끔하네.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그런 말들이 좋았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감이 과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스터디 모임에서도 도윤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히 듣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앞에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건 실무에서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경험한 건데요. 후배들은 도윤을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도윤은 그런 시선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명자는 아들이 세무사가 되자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아들이 세무사래요.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아세요? 이제 우리 아들 앞길이 탄탄해요. 명자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곧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자가 도윤을 불러 앉혔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좋은 사람 소개받았는데.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맞선이야. 조건 정말 좋은 집 딸이래. 도윤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 저 서진이 있잖아요. 명자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래, 서진이라는 애. 그 애는 뭐 하는데? 아직 시험 준비 중이에요. 아직도? 너랑 같이 시작했으면 벌써 몇 년 됐잖아.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아, 이제 내가 세무사니까 제대로 된 집안이랑 연결해야지. 엄마, 서진이도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 건 알아. 근데 결혼은 사랑만으론 안 돼. 명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부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기세에 눌렸습니다. 엄마 말도 일리는 있지.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명자는 또다시 맞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윤아, 이번엔 진짜 좋은 집이야. 아버지가 병원 원장이래. 도윤은 또 거절하려 했지만 명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봐. 그냥 인사만 하는 거야. 엄마, 저 정말. 너 서진이한테 미안하면 말 안 하면 되잖아.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그는 맞선 자리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인사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서 도윤은 익숙해졌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명자가 주선한 맞선을 받습니다. 서진에게는 일이 바빠서 만나기 힘들다고 둘러댔습니다. 서진은 의심스러웠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도윤 씨가 거짓말할 리 없어. 어느 날 저녁 서진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도윤의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도윤 씨, 오늘 시간 돼요? 도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날도 맞선이 잡혀 있었습니다. 아, 서진아. 오늘은 좀. 오늘도 바빠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죄책감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다음에 봐요. 돌아서는 서진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맞선 장소로 향하면서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한두 번만 더 하고 끊으면 돼. 하지만 그렇게 한두 번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진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전화 통화도 줄었고 만나는 횟수도 확 줄었습니다. 서진은 불안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뭔가 잘못된 건가? 하지만 도윤에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잘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주말에 도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갔습니다. 도윤은 고맙다고 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멀어 보였습니다. 도윤 씨, 우리 괜찮은 거죠?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왜 그런 생각을 해? 아니에요. 그냥 요즘 도윤 씨가 너무 바빠 보여서. 응,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도윤은 웃으며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그걸 느꼈지만 외면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진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맞선을 계속 보며 다른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서진은 그런 사실도 모른 채 혼자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연인이었지만 온도는 달랐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던 사랑이 이제는 미지근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애써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사랑하니까.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서진은 병원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임신 양성. 두 줄의 붉은 선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죠. 서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서진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도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도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서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는 바쁜 듯 들렸습니다. 도윤 씨, 나 지금 병원인데 할 얘기가 있어서. 병원? 어디 아파? 도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아픈 건 아니고 만나서 얘기할게. 그래, 알았어. 오늘 저녁에 볼까? 응, 그래. 전화를 끄는 서진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녁 6시. 서진은 도윤과 자주 가던 조용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안, 좀 늦었지? 아니, 괜찮아. 앉아. 도윤이 자리에 앉아 서진은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며 용기를 냈습니다. 도윤 씨, 나 임신했어.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들려던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임신했어.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 도윤은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짜? 응, 진짜야.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손을 내렸습니다. 서진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 말에 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하지라니? 서진이 기대했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도윤 씨, 나 이 아이 낳고 싶어.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낳고 싶다고? 응, 우리 아이잖아. 도윤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서진아, 근데 우리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 무슨 준비? 결혼도 안 했고, 난 이제 막 일 시작했고, 너도 시험 준비 중이고. 서진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결혼하면 되잖아. 우리 사랑하잖아.
도윤은 서진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계속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건 그렇지. 도윤 씨, 우리 결혼할 수 있지?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결혼하자. 하지만 그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그걸 느꼈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고마워, 도윤 씨. 근데 서진아,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 우리 부모님한테 먼저 인사드리고 임신 얘기는 나중에 하자. 서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어차피 말해야 하는데. 엄마가 좀 보수적이셔서 결혼 전 임신이라고 하면 놀라실 것 같아. 도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진은 석연치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그러고 싶으면. 고마워, 서진아. 내가 잘 처리할게. 도윤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서는 예전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서진은 불안했습니다. 도윤의 반응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던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직 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켜줄게. 서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도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진아,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부모님 뵐 수 있을까? 응, 좋아. 몇 시에? 점심때 오면 돼. 12시쯤. 알았어. 뭐 준비해 갈까? 아니, 그냥 와도 돼. 하지만 서진은 빈손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한과 선물 세트를 샀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전통 한과였습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았지만 서진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서진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옷을 골랐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됐습니다. 도윤의 부모님, 서진의 미래 시부모님이 될 분들,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11시 반, 서진은 선물을 들고 도윤네 집 앞에 섰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너무 긴장하지 마. 도윤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표정도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명자가 나왔습니다. 깔끔한 니트에 슬랙스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목소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진이라고 합니다. 서진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명자는 선물을 받아들고는 눈으로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들어와요. 거실로 안내받은 서진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명자는 맞은편에 앉았고 옆에는 도윤의 여동생 다영이 앉았습니다. 다영도 엄마처럼 서진을 찬찬히 쳐다봤습니다. 차 드시겠어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뒤 차가 나왔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요? 명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세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요? 명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동정이라기보다는 무언가 판단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공무원이면 어디서 일하시는데요? 국세청에서 일하세요. 국세청? 그럼 세무공무원이네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는 지금 뭐 하세요? 세무사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합격은 못 하셨네요? 네, 아직이요. 다영은 오빠를 쳐다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명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결혼도 집안 대 집안이 맞아야 하는데 그 말에 서진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명자는 대답 대신 찻잔을 들었습니다. 서진은 도윤을 쳐다봤지만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명자와 다영이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습니다. 도윤 씨랑 책임지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뭐라고? 명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명자는 도윤을 노려봤습니다. 도윤아, 이게 무슨 일이야? 도윤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나중에?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임신을 나중에 말하려고? 다영도 놀란 표정으로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서진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명자는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거실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임신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명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정말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 명자는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사랑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영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래도 오빠랑 얼마나 만났는데요? 1년? 2년? 3년 됐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3년이나 만났으면서 이제 와서 임신? 다영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명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혹시 일부러 임신한 거 아니야? 서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우리 도윤이가 이제 막 세무사 됐다고 그래서? 명자의 말에 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도윤을 쳐다봤지만 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명자는 계속해서 서진을 몰아붙였습니다. 아버지가 공무원이라고 했지? 국세청? 네, 맞습니다. 직급이 어떻게 되는데?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의 정확한 직책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도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조사국에서 일하세요. 조사국. 그럼 말단 조사관이겠네. 명자는 단정지어 말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조사국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을 꺼낼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자는 팔짱을 끼며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세무사 시험은 언제 볼 건데? 내년 목표로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 그럼 아직 1년은 더 백수로 있겠네. 그 말에 서진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백수라는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다영이 거들었습니다.
오빠는 세무사인데 와이프가 수험생이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이야. 요즘은 맞벌이 시대인데.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도윤이한테 줄 서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의사딸, 약사딸, 변호사딸. 서진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명자는 이미 다른 여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할 거예요. 서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합격하면 그때 가서 생각하지. 지금은 그냥 백수잖아. 명자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서진이도 노력하고 있어. 너는 좀 조용히 있어. 명자가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도윤은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명자는 다시 서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난 이 결혼 반대야.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우리 도윤이는 앞길이 창창해. 좋은 집안 딸이랑 결혼해야지. 저는 도윤 씨를 정말 사랑해요. 사랑이 밥 먹여주나? 결혼은 현실이야. 명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다영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오빠 입장도 생각해봐요. 이제 막 커리어 시작했는데. 서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도윤 씨 커리어 방해할 생각 없어요. 오히려 도울 거예요. 어떻게 도와? 무직인 내가? 명자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낳을 거예요. 도윤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낳고 싶다고 다 낳는 줄 알아? 이건 제 아이잖아요. 우리 도윤이 아이기도 하지. 명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서진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딱 잘라 말할게. 이 결혼 절대 안 돼. 어머님, 아이도 지우고 깨끗하게 헤어져.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자를 쳐다봤습니다. 아이를 지우라고요? 그래. 그게 서로한테 최선이야. 그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서진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명자는 비웃었습니다. 안 된다고? 내가 혼자 키울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돈은 어떻게 벌고?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명자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일주일 줄 테니까 생각해. 아이 지우고 헤어지든지 아니면요?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든지. 그 말에 서진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법적 조치라니. 명자는 진심이었습니다. 서진은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도윤 씨,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도윤은 고개를 들었지만 서진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서진아,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엄마를 설득할게. 설득? 서진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설득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야. 서진아, 당신은 나랑 결혼하고 싶어? 이 아이를 낳고 싶어? 도윤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서진에게는 답이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생각할 시간을 가질게요. 명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하길 바래. 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서진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도윤이 따라 나오려 했지만 명자가 팔을 잡았습니다. 가만 있어. 저 애랑 더 엮이면 안 돼.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진이 문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서진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혼자서라도 낳겠다고. 그날 저녁 서진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도윤에게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 답장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불안했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진 씨? 나 도윤이 어머니야. 명자였습니다. 서진은 긴장한 채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내일 시간 돼? 우리 둘이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네,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역 앞 카페로 와.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뀐 걸까? 결혼을 허락해 주려는 걸까?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진은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명자를 기다렸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3시 정각, 명자가 들어왔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명자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명자는 커피를 주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 씨, 우리 좀 솔직하게 얘기하자. 네, 어머님. 지금은 내가 힘들겠지만 이 아이를 지우는 게 서로한테 최선이야.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들어봐. 내 말 끝까지 들어봐. 명자는 손을 들어 서진을 제지했습니다. 너도 다시 공부하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점잖아. 저는 도윤 씨를 사랑해요. 사랑. 명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살 수 있어? 현실을 봐.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자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흰색 봉투였습니다. 여기 500만 원 있어. 서진은 놀라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병원비랑 당분간 쓸 돈이야. 아이 지우고 조용히 헤어져. 명자가 봉투를 서진 앞으로 밀었습니다.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자를 쳐다봤습니다. 저를 돈으로 해결하시려는 거예요? 해결이 아니라 도와주는 거지. 너도 앞으로 살아야 하잖아.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서진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한데? 더 달라는 거야? 명자는 가방에서 똑같이 두툼한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여기 500 더 줄게. 1000만 원이면 충분하지? 2개의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도윤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안 돼.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명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세무사야. 앞길이 창창해.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명자는 비웃었습니다. 합격도 못한 주제에 무슨 열심이야? 그 말에 서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내년에는 꼭, 내년에도 떨어지면, 그 다음 해에도 떨어지면, 명자는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난 내가 일부러 임신한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무사 잡으려고 배에 애 넣은 거지. 서진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어떻게 하필 도윤이가 합격한 다음에 임신이야? 그건 우연이에요. 우연? 명자는 다시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얼마나 치사한지 다 알아. 서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자는 그런 서진을 보며 다시 봉투를 밀었습니다. 울지 말고 현명하게 생각해. 이게 너한테도 최선이야. 저는 이 아이를 낳을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명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말 고집 부리려고? 고집이 아니에요. 이건 제 아이예요. 우리 도윤이 아이기도 하지. 근데 도윤이는 원하지 않아. 그 말에 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윤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당연하지. 지금 애 낳으면 자기 커리어 망친다고.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윤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도윤이를 얼마나 안다고? 명자는 비웃었습니다. 도윤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제일 잘 알아.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못해요. 아이를 지울 수 없어요. 내가 혼자 키울 거야? 무슨 돈으로? 아르바이트라도 할게요. 웃기지 마. 애 키우는 게 그렇게 만만해? 명자는 테이블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똑바로 정신 차려. 내가 우리 아들 발목 잡으면 안 돼. 저는 발목을 잡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지금 하는 짓이 뭐야? 명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서진은 창피했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도윤 씨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 아이도 사랑해요. 사랑 타령 그만해. 명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서진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명자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아이 지울 거야, 말 거야? 못 지워요. 정말? 네. 절대로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명자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찰싹? 큰 소리와 함께 서진의 뺨이 돌아갔습니다.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서진은 뺨을 감싸 쥐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귓가가 웅웅거렸습니다. 명자가 손가락으로 서진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우리 아들 물고 늘어져? 꽃뱀 같으니. 저는 꽃뱀이 아니에요. 서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럼 뭔데? 세무사 잡으려고 임신한 거 아니고? 아니라고요. 서진도 소리쳤습니다. 명자는 다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카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손님들이. 명자는 직원을 쏘아보며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좋아. 각오해. 내가 가만 안 둬. 그리고 서진을 마지막으로 노려보고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더 이상 설 수 없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젊은 여자 뭐래. 시어머니인가 봐. 무섭네.
서진은 그 말들을 들으며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카페 직원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잠시 후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외로웠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서진은 계속 울었습니다. 뺨에 붉은 자국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서진은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오른쪽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배를 쓰다듬으며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혼자서라도 낳아서 키우겠다고. 그날 저녁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서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기석이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서진아, 아빠 왔다.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방에서 나오려다 멈칫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뺨에 붉은 자국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파운데이션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부어오른 것까지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기석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기석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넥타이를 쥔 손이 멈췄습니다. 서진아.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아빠. 너 얼굴이 왜 그래? 기석이 벌떡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서진의 뺨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자국.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때렸니?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섭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진아, 아빠한테 거짓말하지 마. 기석이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누가 때렸어? 서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이 어머니가. 기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 오늘 만나서 얘기하다가. 서진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은 딸을 소파에 앉히고 옆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어? 서진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일,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민 일,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한 일, 그리고 뺨을 맞은 일까지. 기석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먹은 점점 세게 쥐어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서진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기석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아빠, 서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기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무서웠습니다. 서진아. 네, 아빠. 아빠가 지금까지 참았어. 기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빠 직업 말하지 말라고 해서 참았어. 아빠,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싶다고 해서 참았어. 기석이 딸의 뺨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뺨. 근데 이건. 기석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빠가 못 참는다. 서진은 아버지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제가 괜찮지 않아. 기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을 때린 건 용서 못해. 기석은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국장 한기석. 기석은 명함을 들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국장님, 나 한기석이야.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하나 부탁할 게 있네. 서진은 서재 밖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불안했습니다. 전화를 끝낸 기석이 나왔습니다. 서진아, 그 사람들 회사 이름이 뭐야? 네. 도윤이 아버지 회사. 이름이 뭐야?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성산업이요. 건설회사래요. 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 과장 나야. 민성산업이라고 하나? 잠시 통화를 듣더니 기석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 회사 맞아. 내일부터 특별 세무조사 들어가. 네. 아빠, 그게 무슨. 기석은 손을 들어 딸을 제지했습니다. 응, 철저하게 해. 빠뜨리는 거 없이. 전화를 끄는 기석은 다시 앉았습니다. 아빠,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서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는 국세청 조사국장이야. 기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세금 탈루나 비리가 의심되는 기업을 조사하는 게 내 일이지. 그렇지만 서진아, 아빠는 지금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기석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민성산업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내부 검토 대상이었어. 서진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그래. 탈세 의혹이 계속 제기됐거든. 근데 증거가 부족해서 미뤄뒀었지. 기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갈 타이밍이 된 거야. 그럼 저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물론 내일이 계기가 됐지. 기석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사할 명분은 충분해. 불법이 있다면 밝혀낼 거야. 서진은 복잡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기석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아빠가 말했잖아. 개인적으론 참을 수 있어도. 네. 공무로는 절대 넘어갈 수 없다고. 기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해. 서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저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야. 기석이 딸의 뺨을 다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잘못한 사람들 때문이지. 그날 밤 기석은 서재에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민성산업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회사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세금 신고 내역. 모든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기석은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매출 누락이 의심되는 부분이 여러 곳 보였습니다. 허위 비용 처리도 눈에 띄었습니다. 기석은 조용히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조사해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 네, 국장님. 민성산업 특별 세무조사 준비해야 해. 알겠습니다. 자료 철저하게 준비하고 빠뜨리는 거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기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딸을 때린 대가가 뭔지 보여주마. 기석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세청 조사국 회의실, 기석은 조사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오늘부터 민성산업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네, 국장님. 이번 조사는 철저하게 한다. 의심되는 부분 전부 파헤쳐. 알겠습니다. 거래처도 다 확인하고 계좌 추적도 빠짐없이. 기석의 지시는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조사팀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발한다. 기석의 명령과 함께 조사팀이 움직였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세대가 국세청을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민성산업본사. 차 안에서 기석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딸을 때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승합차가 민성산업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조사팀원들이 일제히 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조사관들. 손에는 서류 가방과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성산업의 악몽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자 가족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가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 민성산업 본사 로비에 국세청 조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조사관 8명. 손에는 공문서와 조사 장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로비 직원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기석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국입니다. 특별 세무조사 집행하러 왔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사장님께. 기다릴 시간 없습니다. 즉시 회계팀으로 안내하세요. 기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국세청에서. 잠시 후 민상우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도윤의 아버지였습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민성산업 대표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 세무조사 영장입니다. 협조 바랍니다. 기석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상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특별 세무조사요? 갑자기 왜요? 이유는 조사 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팀으로 안내해 주세요. 조사팀원들이 일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호는 어쩔 수 없이 앞장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회계팀으로 올라갔습니다. 회계팀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조사에 술렁거렸습니다. 모든 장부를 제출하세요. 기석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최근 3년치 매출 장부, 지출 내역, 거래처 명단 전부요. 회계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사팀원들은 즉시 컴퓨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조사관이 파일을 열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국장님, 이쪽 좀 보세요. 기석이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매출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매출이 신고 내역과 다릅니다. 얼마나 차이 나지? 약 3억 정도요. 기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계속 확인해. 다른 조사관도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도 이상합니다. 허위 비용 처리 의심됩니다. 어떤 항목인가? 컨설팅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래처 실체가 확인이 안 됩니다.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 복사해서 확보해. 상호는 옆에서 땀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저기, 그건 실수로. 실수는 조사 끝나고 해명하시면 됩니다. 기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한 조사관이 서류 더미 속에서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국장님, 이거 보세요. 기석이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건설 하도급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계약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다른데요? 차액은 어디로 갔죠? 조사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리베이트로 돌려받으신 거 아닙니까? 기석이 직접 물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럼 이 차액을 설명해 보세요. 상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차명 계좌가 발견됐습니다. 상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 하지만 입출금 내역을 보니 민성산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계좌 명의자가 누굽니까? 제 처남입니다. 처남 명의로 회사 돈을 관리하셨군요. 기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세금 탈루 목적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냥 편의상 차명 계좌를 쓰는 법은 없습니다. 조사팀원들은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고 서류를 상자에 담았습니다. 상호는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녁 6시 조사팀이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압수한 자료는 산더미였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거래처 확인도 해야 하니까요. 기석이 상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인 명의 계좌도 확인할 겁니다. 처가요? 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가족명의 계좌 전부 조사 대상입니다. 기석은 차갑게 웃으며 건물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상호는 집에 돌아와 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그래? 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들어왔어. 전화기 너머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가 놀라서 물건을 떨어뜨린 소리였습니다. 뭐라고? 세무조사야. 그것도 특별조사. 그게 갑자기 왜? 나도 모르겠어. 근데 여보. 상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당신 계좌도 조사한대. 내 계좌? 왜?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족 계좌 전부 확인한대. 전화기 너머로 명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 내 계좌에. 뭐가 있는데? 부동산 투자한 거. 차명으로 한 거. 상호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거 세금 신고했어? 아니, 안 했어. 그냥 차익만 챙기고. 큰일 났네. 완전히 큰일 났어. 두 사람은 전화기 너머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윤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왜? 도윤아, 너 혹시 서진이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지 알아? 공무원이라고 했잖아요. 국세청? 국세청 어디? 그건 왜요? 그냥. 혹시 높은 사람이야? 도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요. 서진이는 그냥 조사관이라고만. 조사관.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명자가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문득 서진이 생각났습니다. 며칠째 연락을 안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이다가 결국 걸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성산업에 다시 조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거래처까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 업체와 거래 내역을 보여주세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업체 실체가 없는데요? 네.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럴 리가. 유령 회사네요. 페이퍼 컴퍼니. 기석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회사와 거래액이 1년에 5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체 없는 회사에 5억을 지급했다? 상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비용을 허위로 부풀린 거군요. 세금 줄이려고. 기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매출 누락,
허위 비용 처리, 차명 계좌 운용, 리베이트 수수, 모든 것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민성산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서진의 뺨을 때린 명자로부터였습니다. 상호는 회의실에 혼자 앉아 머리를 싸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회사는 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조사 사흘째, 기석은 국세청 사무실에서 명자의 계좌 내역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거래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한 조사관이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뭔가? 명자 씨 계좌에서 1년 전에 큰 돈이 움직였어요. 기석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2억 5천만 원. 한 번에 입금된 금액이었습니다. 출처가 어딘가? 부동산 매매 대금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을 판 거군. 네, 근데 문제는 조사관이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 부동산이 명자 씨 명의가 아닙니다. 기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차명이라는 얘긴가? 그렇습니다. 타인 명의로 매입해서 명자 씨 계좌로 대금을 받았어요. 누구 명의지? 친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기석은 자료를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습니다. 2년 전에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명의자는 이선희, 명자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매 대금은 명자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명자 씨 통장 거래 내역 더 추적해봐. 네, 국장님. 조사관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3년 전에도 비슷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1억 8천만 원. 역시 부동산 매매 대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 명의였습니다. 사촌 동생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조직적으로 한 거네요.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차명으로 여러 채 매입하고 시세 차익 챙긴 거예요.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 안 했습니다. 한 푼도. 탈루액이 얼마나 되지? 조사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략 5억 원 정도 됩니다. 기석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증거 확보해. 철저하게. 알겠습니다. 오후 2시 기석은 금융감독원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명자명의 계좌 전부를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은행에서도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명자는 5개 은행에 계좌가 있었습니다. 각 계좌마다 수천만 원씩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의 출처를 다 확인해야 해. 기석이 지시했습니다. 조사팀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명자는 지난 5년간 차명으로 부동산을 7채나 매입했습니다. 모두 친구나 친척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돈은 명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세가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챙겼습니다. 총 차익은 12억 원. 하지만 세금 신고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탈세네요.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기석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깔끔하게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명자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명자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국세청 조사국입니다. 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국세청으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요? 차명 부동산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차명 부동산이요? 네.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중얼거리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또 무슨 일이야? 국세청에서 나보고 내일 출석하래. 뭐? 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명 부동산 때문이래. 그거 다 들킨 거야? 그런가 봐. 두 사람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해? 명자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회사 일로 정신없어. 세금 얼마나 나올까? 많이 나올 거야. 아마 몇 억은. 명자는 그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명자는 국세청 건물 앞에 섰습니다. 높은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로비에서 안내를 받아 3층 조사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조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기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명자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명자 씨, 지난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입니다. 서류에는 7건의 거래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차명으로 한 거래였습니다. 이거 아시죠? 명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왜 타인 명의로 하셨습니까? 명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하신 거죠? 그게 총 양도 차익이 12억입니다. 기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한 번도 안 하셨고요. 명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탄로세액이 약 5억 원입니다. 5억이요? 명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산세 포함하면 더 늘어납니다. 기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기석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7번이나 반복하면서 몰랐다고요? 명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고의 탈세입니다. 기석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검찰이요? 명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탄로액이 5억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발 한 번만. 명자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저한테는 아들이 있어요. 세무사예요. 그 말에 기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세무사 아들이요? 네. 도윤이라고. 기석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가 서진을 때린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도윤 씨 어머니시군요. 네, 아세요? 명자가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잘 압니다. 기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딸을 때리신 분이시죠? 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제 딸 서진이요. 카페에서 뺨을 때리셨죠? 명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이 사람 얼굴이 낯익었는지. 서진을 닮았던 것입니다. 설마 당신이. 국세청 조사국장 한기석입니다. 기석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명자는 명함을 받아들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조사국장? 서진의 아버지가 말단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국세청의 고위직이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철저하게 조사하는지. 기석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명자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은 법으로 치러야죠. 제발 용서해 주세요. 명자가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기석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석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훔친 건 공적인 범죄입니다. 국장님,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기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을 나서며 기석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명자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뒤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견 건설사 민성산업 대규모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 받아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국세청은 민성산업이 5년간 약 15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민성산업 건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호의 얼굴 사진도 나왔습니다. 또한 대표 부인 명자 씨도 차명 부동산 투자로 5억 원의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자는 TV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리모컨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채널을 돌렸습니다. 거기서도 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성산업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였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뉴스 봤어? 괜찮아? 응.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떻게? 완전히 망신당했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동창이었습니다. 언니, 내 명의로 한 아파트 어떻게 돼? 그게 뉴스 나왔잖아. 나도 연루되는 거 아니야? 친구의 목소리는 불안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해결할게. 해결? 어떻게? 나 검찰 조사받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다 설명할게. 하지만 친구는 믿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민성산업본사. 상호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거래처 사장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이미지 관리가 중요해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당분간 거래를 중단하려고 합니다. 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있는데 그것도 다른 업체로 넘기겠습니다. 다른 사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발. 상호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장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도 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상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탁자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오후가 되자 더 나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회계팀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은행에서 대출 회수한답니다. 뭐? 상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신용도가 급락했다면서요. 당장 상환하래요. 얼마나? 20억입니다. 상호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0억을 어떻게 마련해? 자금이 없습니다. 거래처도 다 끊겼고 직원들 월급은 이번 달 주기 힘들 것 같습니다. 회계팀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월급 못 받는데. 진짜? 회사 망하는 거야? 이력서 넣어야겠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호는 사무실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직원 몇 명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래, 이해한다. 상호는 사표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한편 도윤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집안이 뉴스 나왔잖아. 그러게. 탈세로. 세무사 집안이 탈세라니. 아이러니하네. 복도에서 들리는 수군거림. 도윤은 못 들은 척했지만 다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같이 먹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팀장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 씨, 잠깐 얘기 좀. 네, 팀장님. 팀장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저기, 솔직히 말할게. 네. 지금 사무실 분위기가 좀 그래서. 도윤은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그만둘까요? 미안해. 당분간만이라도. 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짐을 쌌습니다. 책상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동료들은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혼자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영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사팀장이 불렀습니다. 다영 씨, 미안한데. 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해야 해. 저요? 응. 미안해. 다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회사 이미지 때문에. 가족 때문에 저를 자르는 거예요? 미안해. 인사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영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영은 방에서 울었습니다. 명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영아, 괜찮아? 엄마 때문이야. 다 엄마 때문이야. 다영이 소리쳤습니다. 나 회사 잘렸어. 엄마 때문에. 명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상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가 이제 정말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데? 명자가 물었습니다. 파산 직전이야. 파산? 다영이 놀라 물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못 갚고 직원 월급도 못 줘. 상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 집까지?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빚을 갚아야 하니까. 도윤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잘렸어요. 모두가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뭐? 가족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다고. 도윤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다영도 말했습니다. 나도 잘렸어. 거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상호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도윤도 다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자는 그 시선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잘못의 대가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진을 무시하고 때린 것. 그 순간부터 이 가족의 몰락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삶은 끝났습니다. 남은 건 빚과 수치심뿐이었습니다. 2주일 뒤 명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계좌는 모두 동결됐고 재산은 압류됐습니다. 무엇보다 검찰 조사가 코앞이었습니다. 명자는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했습니다. 서진의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 명자는 기석의 집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서진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아.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 계시니?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받은 명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기석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명자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기석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명자는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상호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영까지. 세 사람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상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회사가 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영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제발 오빠만은 살려주세요. 오빠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 잘못인데. 기석은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다들. 명령조의 목소리였습니다. 세 사람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기석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기석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진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말씀하세요. 뭘 원하시는지. 기석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윤이만은 지켜주세요. 도윤 씨요? 네. 애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도윤 씨는 제 딸이 어려울 때 외면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제가 시켰든 안 시켰든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기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눈치 보느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사람. 국장님, 그런 사람이 무슨 세무사입니까? 상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국장님, 회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으니까요. 그럼요. 하지만 도윤이까지 인생 망치지 말아주세요. 기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호 씨, 묻겠습니다. 네, 국장님. 회사 탈세는 인정하십니까?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명자 씨, 차명 부동산 투자도 인정하십니까? 명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럼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저희 가족이요? 기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제 딸을 때릴 때는 가족 생각 안 하셨죠? 명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1,000만 원 주면서 아이 지우라고 할 때도요? 명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겠습니다.
세 사람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석의 다음 말에 그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국장님, 여러분이 저지른 건 개인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기석이 돌아섰습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은 범죄입니다. 그건 그 세금으로 도로를 만들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운영합니다. 기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돈을 훔친 겁니다. 상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검찰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국장님, 제발. 명자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석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우리 도윤이만은, 도윤 씨는 직접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기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책임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 딸을 지키지 못한 것. 기석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건 법으로 처벌할 순 없지만 인생의 대가는 치러야죠. 다영이 울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시면 됩니다. 기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재산도 다 없는데 어떡해요? 제 딸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석이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아이를 낳기로 했죠. 세 사람은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서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이랑 결혼할 생각이 있나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혼자 키울 거예요. 서진아. 어머님, 저는 더 이상 도윤 씨를 사랑하지 않아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필요할 때 지켜주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명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국장님,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기석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고 재판 준비하세요. 상우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대략이라도 탈세액과 정황을 보면. 기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상호 씨는 3년에서 5년, 명자 씨는 2년에서 3년 정도 예상됩니다. 세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감옥에 가야 한다는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이제 가보십시오. 기석이 현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세 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명자가 마지막으로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서진아, 정말 미안해.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사람이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명자는 울었습니다. 상호는 말없이 아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다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남은 건 법의 심판뿐이었습니다. 한편 집안에서 서진은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제가 너무 냉정했나요? 아니야. 넌 당당했어. 기석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지킬 건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아이야. 서진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아빠. 이제 앞만 보고 가자. 네.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호는 탈세와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명자는 차명 부동산 투자와 양도세 탈루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탈세를 저질렀습니다. 국가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따라서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상호와 명자는 법정을 나서며 수갑을 찼습니다. 다영은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다영이 달려가려 했지만 교도관이 막았습니다. 면회는 교도소에서 하세요. 명자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리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호송차가 떠났습니다. 다영과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성산업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재산은 모두 압류됐고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고급 아파트도 외제차도 명품 가방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영과 도윤은 작은 투룸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집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야? 다영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적응해야지. 도윤이 짐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두 남매는 각자 방 하나씩을 쓰게 됐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다영은 침대에 앉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도윤은 세무사 일을 다시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을 찾아보세요. 가족 문제로 저희 사무실 이미지가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결국 작은 회계 사무실에서 보조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월급은 세무사 때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다영도 취업이 안 됐습니다. 면접만 보면 떨어졌습니다. 가족사항 때문에 곤란합니다. 결국 다영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 손님이 왔습니다. 예전 친구였습니다. 다영아, 너 여기서 일해? 친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다영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응, 잠깐 하는 거야. 그래, 힘들겠다. 친구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다영은 그 시선이 싫었습니다. 친구가 나간 뒤 다영은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하지만 눈물을 흘린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한편 서진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병원에서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하은이었습니다. 기석은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손녀를 처음 안았습니다. 우리 하은이 할아버지한테 왔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은 병실 침대에 누워 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출산 후 한 달. 서진은 육아와 공부를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은이가 자는 동안 책을 펼쳤습니다. 세무사 교재는 두껍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은아, 엄마 힘내야지. 중얼거리며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낮에는 하은이를 돌봤습니다.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아기가 낮잠을 자면 그때도 공부했습니다. 한 문제라도 더 풀려고 애썼습니다. 밤에는 기석이 퇴근 후 하은이를 봐줬습니다. 서진아, 넌 공부해. 아빠가 볼게. 고마워요, 아빠. 서진은 방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안 돼. 자면 안 돼. 커피를 마시며 다시 책을 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첫 번째 세무사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몇 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결과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은이가 옆에서 울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고 아기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하은아. 엄마가 약한 모습 보여서. 기석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또 볼 수 있어.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할 수 있어. 서진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약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하은이가 돌이 지났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처음으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았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가 꼭 성공해서 내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게. 그리고 드디어 두 번째 시험 날이 왔습니다. 서진은 시험장에 들어가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시험이 끝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잘 본 것 같았습니다. 석 달 뒤 합격자 발표일. 서진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기석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클릭해, 서진아.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눌렀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떴습니다. 서진은 화면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붙었어. 아빠, 내가 붙었어. 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석도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하은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엄마. 서진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해냈어. 우리 해냈어. 세 식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합격 후 서진은 세무법인에 취직했습니다. 중견 세무법인이었습니다. 신입세무사로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날 서진은 긴장했습니다. 한서진 세무사님, 이쪽입니다. 직원이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작은 책상이었지만 서진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진은 상사에게 인사했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실무는 공부와 달랐습니다. 고객을 직접 상대해야 했고 복잡한 세금 신고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한 세무사님, 이 부분 다시 확인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서진은 밤늦게까지 남아 일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하은이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엄마가 조금만 더 힘내면 돼. 서진은 잠든 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고객 응대도 자연스러워졌고 실수도 줄었습니다. 한 세무사님, 일 잘하시네요. 상사가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은 뿌듯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금 신고뿐 아니라 고객 관리, 사무실 운영까지. 이제 독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제가 독립하려고 합니다. 소장은 잠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벌써? 네. 1년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능력 있으니까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서진은 작은 사무실을 알아봤습니다. 역 근처 건물 2층.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월세는 부담스러웠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한서진 세무사 사무실. 서진은 간판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드디어 내 사무실이다. 첫 고객은 작은 식당 사장님이었습니다. 세금 신고 좀 도와주세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진은 친절하게 상담했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해 줬습니다. 고객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다음에도 꼭 여기 올게요. 서진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친절하고 실력 있는 세무사라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준다고. 서진은 고아원에도 무료 세무 상담을 해줬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세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서진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로 왔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기는 잘 있어? 네.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나도 볼 수 있을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서진아, 나 정말 미안해.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지켰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이미 혼자 일어섰어요. 나 정말 후회해. 매일매일. 그건 도윤 씨 몫이에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세요. 저 바빠요. 도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딸, 엄마 왔어. 하은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기석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 어땠어? 바빴어요. 새 고객이 3명이나 왔어요. 우리 딸 대단하네. 기석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서진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도윤 씨가 왔었어요. 뭐? 기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만나지 말자고 했어요. 잘했어. 아빠, 저는 이제 괜찮아요. 서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한테는 하은이가 있고, 아빠가 있고, 제일이 있어요. 그래. 넌 충분히 강해. 기석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거야. 서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 하은이를 재우며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게. 세상을 당당하게 사는 법을. 하은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2년 뒤 서진의 사무실은 더 커졌습니다. 직원도 3명이나 뽑았습니다. 평판도 좋았습니다. 기석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손녀를 돌보며 행복했습니다. 하은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며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봄날 서진은 하은이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꽃잎을 주우며 웃었습니다. 엄마 예뻐요. 그래, 정말 예쁘다. 서진도 웃으며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여전히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진의 인생에 도윤은 없었습니다. 서진은 하은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따뜻한 집,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일. 서진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석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서진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당당하게, 아름답게,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게. 서진의 새로운 삶은 계속됩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단단하게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함께 당당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서진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행복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도 노을처럼 아름답게 물들기를 바랍니다.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